네. 그 저자의 양력이 좀 재밌는데요. 저자가 27년간 도쿄에 거주했대요. 그리고 뭐 등등. 제 생각에는 아까 자기가 27년 동안 일본에 있었던 거를 그 사람이 27년간 도쿄에 거주했는데 27년간 일본에 있었던 걸 한번 쪽을 내는 책인 것 같아요. 자기 뭐랄까 이렇게 27년인데 긴 기간이잖아요. 인생의 상당 부분을.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연명 씨가 얘기하는 어떤 그 약간 수박 겉핥기라는 걸 동의하는데 이 정도의 양으로 수박을 겉핥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료 모으고 뭐 누구 인용 모으고 이게 거의 뭐 인생의 거의 한뭐 자료 모으는 거만 제 생각에 뽑아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 2년 정도 1, 2년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어서 겉핥기지만 되게 잘 핥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왜냐면 우리 뭐 다 알지만 이게 저는 뭐 되게 약간 재밌었던 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요 4개 연도가 2008년은 경제 쇼크를 상징하는 리먼 쇼크, 2009년은 정치 쇼크를 상징하는 민주당의 집권, 2010년은 이제 외교 안보의 어떤 어려움을 보여주는 센카쿠 쇼크, 2011년은 이제 국가 정체성의 어떤 걸 보여주는 동일본 대지진 쇼크에서 딱 마침 그 연도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아다리가 잘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런 거를 해서 이게 책이 아주 깊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리고 이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랄까 일본 사회를 조망해 보는 거에 일본이 이런 측면도 있구나. 저는 가장 놀라웠던 거는 동일본 대지전 쇼크 우리가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에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본을 정치, 그러니까 경제, 정치, 외교, 안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조망한 책은 흔치 않다 생각해. 그런 게 이제 이 책의 의미 중에 하나였고 이 책을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오늘은 안 나오고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데 제가 그냥 우리 멤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84페이지 잠깐 가보실래요? 제가 우리 저기 페이스북에 썼던 그리고 카톡에 올렸던 글이기도 한데요. 284페이지를 보시면 284페이지에 중간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딱 그냥 문장의 중간 정도 그 페이지에 어떻게 일본이 길을 잃게 되었는가 라는 단락 혹시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이에 대해서는 두 그룹의 학파가 있다. 한 그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점령군이 일본에 부과했던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본 헌법이 일본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일본 국민과 그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공동체의 단죄를 초래했다고 본다. 요 밑에 내려와서 다음 문단의 시작이 일본 회의가 이러한 투쟁을 이끌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많은 보수단체를 통솔하는 상부 기원을 궁극적 목표를 삼는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85페이지를 보시면 맨 마지막 줄 두 번째 그룹은 일본이 정체성을 잃은 이유가 다른 무엇보다 소비주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델은 재물 획득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를 파편화하고 차이점을 강조하고 소비를 부추기고 일본이 전통적인 자연과의 관계를 약화시킨다. 이런 신념은 신토주의를 지속해 주었으나 오늘날 신토주의 형태는 사실상 거의 종교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쭉 중간 정도 내려가면 중간 정도에 뭐뭐 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견해를 피력했다가 이러한 비판은 자본주의에 대해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해 의심이 깊은 좌파로부터 주로 나왔지만 보수주의자들도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사라졌다고 한탄하는 등 정치적 스펙트럼상 반대 진영에서 이러한 신념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많이 애니메이션 뭐죠? 토토로? 이 토토로 같은 것이 이제 공동체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주로 이제 이 284페이지에 나왔던 첫 번째 그룹은 일본 회의나 아베 신조 등등의 일본 우파들의 흐름을 대표하는 거고 두 번째 흐름은 실은 이걸 가장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죠. 월령공주라든가 이제 아니면 토토로라든가 등등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일본 민주당 또는 일본 진보의 다수 멘탈리티라는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운동을 하시는 쪽 분야는 성장주의 반대하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의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과 일본의 침체는 연동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일본의 소규모 공동체 운동. 그래서 거기는
내셔널 아젠다에 대한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름다운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 자체가 아름다운 섬나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우리가 이제 90년대 한국에서도 90년대 이후에 생활정치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표적인 사회인 거야. 생활정치에는 집대한 관심이 있고 국가적 갈등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대인 거죠. 국가적 갈등에는 관심이 많고 아기자기한 생활정치에는 관심이 적은 건데 뭐가 더 좋은 건지를 둘 다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나머지 물론 이제 뭐 항상 극단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 협동적 운동이 발달하거나 뭐 생활협동적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운동이 발달하거나 생활정치가 발달하는 게 일본 민주주의를 전국적 차원에서 무관심한 거에 대가였던 거다. 이거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던 게 어떤 큰 그거였고 그런 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제 진보 쪽의 일부에서 성장이 뭐가 중요하냐 제로 성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독서평론 김정철 선생님도 이제 성장론에 아주 비판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보 쪽에서 이제 칼럼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그냥 일본 좌파 입장인 거야. 어떤 자본주의 자체의 반대, 소비 자본주의 반대, 성장 반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이 다수파가 아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이지.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런 부분이 다수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지금 같은 게 없었겠죠. 그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3만 달러, 뭐 3만 1,000달러, 2,000달러. 근데 그러면 어떤 질문이 가능하냐면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런 정선이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의 우파와 좌파라고 편상 구분하면 이게 그룹 1이 있고 그룹 2가 있어요. 그룹 1은 헌법이 문제다라는 거야. 일본에서 왜 헌법이 문제냐면 저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에게 헌법은 외세가 심어놓은 헌법인 거야. 메가더가 강제로 일본은 역사가 보통 선거권도 메가더가 한 거고 평화헌법도 메가더가 한 거고 어떤 교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도 메가더가 한 거고 이제 노동상법 보장도 메가더가 한 거야. 그래서 이 핵폭탄을 자기는 원자폭탄을 두 방 쐈던 외세가 심어놓은 거라는 게 그러면서 뭔가 이제 뒤틀렸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일본의 진보 쪽 분들은 뭔가 이렇게 서구식 근대화를 쫓아가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이제 어떤 두 가지 인식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은 왜 생겼을까?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일본이랑 왜 다를까? 이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린 게 해답을 주는 책이라기보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 왜 생겼지? 일본의 그런 이 보수파와 진보파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뭔가 마땅치 않은 입장이 두 가지다. 근데 그런 입장이 왜 생겼지?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우리 단톡방에 이제 우리 신상호 선생님이라고 외교관 하셨던 분 걸 올리고 이제 댓글 다는 분이 있는데 왜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전근대를 보면은 이건 이제 약간 뭐 관련된 다른 얘기로 드릴 수 있지만 고려시대가 474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 고려시대가 조선시대가 518년간 유지되었는데 전 세계에 그런 사례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둘 다 대충 한 500년 가까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노비제도 되게 많았던 나라고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같은 인종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한테 그렇게 인구의 거의 30~40%가 노비제인 사회가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에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사례적으로 노예제의 나라에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갑자기 지금 역동적인 사회가 됐고 그리고 왜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는 그렇게 되게 어떤 강력한 압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망하지 않고 500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역동적인 사회를 생각한다 되었는가를 일본과 같이 비교를 하면 가장 강력한 거는 트라우마의 존재예요. 제 생각에 그 트라우마의 존재가 그 사회를 발전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트라우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뭔가 압박을 받을 때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한국 근현대사 150년의 비극이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걸 저는 이제 뭐 많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식민지 트라우마, 그다음에 이제 분단 트라우마,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국 전쟁 트라우마, 그다음에 이제 50년, 60년, 70년대 내내 지속되었던
북한한테 먹힐 거라는 공포, 어떤 빨갱이 트라우마 같은 거죠. 실제로 그때는 안보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이제 연속적으로 공산화된 게 다 이제 그 시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군부 독재 트라우마, 이제 광주 학살로 이제 대립되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책 같은 거나 관료들 보면은 엄청 열심히 이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물론 더 거슬러 가면 아시아에 이제 소놈의 역사가 있긴 한데, 근면성실한 역사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특유의 근면성실한 역사와 이 트라우마가 합쳐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작동하는 거죠. 정주영 씨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관료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민주화운동 세력도 그렇고,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지식인이 됐건, 엘리트가 됐건, 관료가 됐건, 국민들이 됐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근현대사의 비극들과 트라우마들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 얘기를 다시 적용하면, 일본은 왜 메이지 추진에 잘 나갔냐, 그리고 왜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잘 나갔냐면, 일본의 역사 전체에서, 제가 지금 이제 메이지 추진 이전의 일본 역사를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역사를 통틀어서 트라우마가 있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야. 트라우마가 있은 적 중에 하나가 메이지 추진 직전. 그 메이지 추진이 일본한테 왜 트라우마가 있냐면, 그 시기에 메이지 추진은 1868년도에 있었고, 1840년에 아편전쟁이 있었는데, 아편전쟁이 중국이 작살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편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조선, 중국, 조선, 일본 중에서 일본이었어요. 아편전쟁의 충격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야, 우리 제대로 뭔가 개혁개방이나 혁신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이제 중국처럼 완전 나라가 작살나겠구나 해서, 이제 그 사카모토 류마가 그 대정공환이라는 평화적 정권교체, 봉건제 권력에서 평화적 정권교체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그 사스마본과 조슈건의 어떤 타협, 내지는 그 기존 막부 세력과 막부 타도 세력의 타협,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타도하려는 세력이랑 타협한 거거든요. 그게 된 이유가, 우리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중국처럼 된다였거든요. 다 설득 논리가. 그게 이제 한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에너지가 메이지 추진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까지 쭉 간 거고, 만주사변부터 쫙 간 거고, 두 번째 트라우마가 2차 세계전의 패배로 인한 충격. 그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그 1차 세계전과 2차 세계전 사이에 있던 우리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를 비롯한 만주국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등이 노하우는 익혔고, 제가 최근에 본 저 중에 포스트 한일 경제전쟁의 미래라는 그 우리나라 산업부 사무관이 쓴 책이 있어요. 일본의 소부장, 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한 수백 개 되는 사례 분석을 한 건데, 일본의 소부장 산업의 그 에너지의 전신도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나왔다는 거야. 그때의 그 인재들, 그때 길러진 어떤 그 글로벌한 감각이라든가 열정적이고 이제 과학기술이랑 연동된 에너지들이, 그게 이후에 이제 일본의 소부장 문화로 다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충격, 트라우마를 받았던 아편전쟁의 충격,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시아를 통틀어서 식민지가 안 된 나라, 그러니까 조선이 왜 식민지가 됐는지가 질문이 아니라, 거꾸로 왜 일본과 태국만 식민지가 안 됐는가가 이제 실은 어떻게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아시아는 전부 다 식민지가 되고, 아프리카도 대부분 다 식민지가 되고, 남미도 대부분 다 식민지가 되죠. 이 유럽의 한 4~5나라가, 대여섯 나라가 식민지를 시킨 거니까. 그런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삼성 이건희 씨가 이제 위기를 경영하다라는 제목의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혁신했는지라는 책인데, 이건희 씨가 경영 혁신, 마누라랑 자식적으로 다 바꿔라 얘기한 게 1993년도예요. 근데 다 콧방귀도 안 끼다가 삼성 내부에서도 별로 또 회장이 또 그냥 하나로 했는데, 충격을 팍 받은 게 97년 IMF라는 거예요. 97년 IMF 충격이, 그래서 지금 우리 로켓으로 치면, 로켓이 이제 다단계 로켓이잖아요. 빵빵빵 해서 이렇게 이제 3단 로켓으로 에너지 한번 뿜어주는데,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좀 떨어질만 했을 때 97년 IMF 충격이 다시 한번 펑, 일종의 이제 다시 한번 그 3단 로켓 역할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좀 약간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인의 원인을 분석하는 어떤 메타 분석이랄까 그런 거 보면 일본은 왜 그러면 정체되어 있고 트라우마는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핵심적으로는 자기네 공동체 전체의 절멸 위협을 느끼는 이제 우리 변경, 어떤 적경지대와 비슷하죠. 마주하고 있는 변경의 존재가 그 나라 발전의 동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에 그 어떤 에너지가 생겼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분단, 그다음에 어떤 그 이 자본주의에서 해양 세력과 대양 세력이 만나는 그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어떤 에너지와 비극이 같이 움직인 거고 일본은 오랜 동안 섬나라니까 그 왜 중국은 쳐들어가고 인도도 쳐들어갔는데 일본은 안 쳐들어갔냐면 약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안 쳐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외세 침략을 받은 적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정체된 사회가 된 거고 이런 게 이제 일본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여기서 정체성 이제 어떤 그 침체돼도 그냥 되게 편안한 거죠. 막 목욕탕에 그냥 우리 따뜻한 물에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한 그런 상태인 거여서 저는 한국이 지금 우리가 분단이 한국에 근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뭐 분단이 잘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세상에는 역설적인 게 되게 많다. 그래서 한국을 발전시키는 엄청나게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는 북한과의 어떤 접경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인데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침략받은 역사가 없거든요.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침략받은 적이 역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러시아랑 한번 이제 소규모 분쟁이 있었던 적이 몇 차례 있지만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침략받은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 중국은 이제 한쪽으로 보냐 넓게 보냐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다 합쳐서 이제 어차피 청나라 이렇게면 그래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침략받은 역사가 있고 일본으로부터도 침략받은 역사가 있고 북한으로부터도 침략받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일본보다는 역동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왔던 그런 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어떤 좁은 의미의 정책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체와 환경 사이의 역사적인 어떤 지리적 조건, 역사적 조건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실은 되게 크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도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일본은 왜 그랬는가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의 원인 그런 걸 분석하는 거에 이제 좀 많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사진 한번 찍고